안녕하십니까? 광고와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정차숙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체의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 인쇄 매체의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인 열동률, 발행 부수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방송 매체의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인 시청률을 일부 살펴봤죠. 거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시청률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HUT, PUT, 그리고 점유율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청률의 그 측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총 6개, 즉 면접조사에서부터 패시브 미터식 조사까지 이렇게 6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면접조사입니다. 면접조사, 이것은 일단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사원이 이 응답자에게 설문지를 주고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 여부나 시청 행태 등등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시청률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면접조사의 장점,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면접조사는 전 방송 시간대에 다 시청률 조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조사, 이것은 뭐 심야라던가 새벽이라던가 이럴 때 전화해서 시청률 조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방식은 그냥 설문지 주고 지난번에 그 프로그램 봤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이다 보니까 심야, 새벽 이런 걸 구애받지 않고 전 방송 시간대에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단 설문지 이런 거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은품 작은 거 준비하고 이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점이고 다음 세 번째 장점으로는 조사가 간편합니다. 그냥 설문지 주고 응답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빨리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개인적인 노출 정보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접원이 이 응답자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문지 주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설문지 밑부분에다가 따로 이렇게 질문 문항을 더 만든다던가 해가지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정보를 좀 더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시청 시각과 조사 시각의 차이로 인해서 조사된 시청률이 부정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방식은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TV를 본 시간, 그리고 나중에 설문지를 받아서 응답하는 시간, 이게 이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TV에서 그 프로그램 봤던 걸 제대로 잘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된 시청률 값이 부정확하게 나오는 일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신뢰성, 이런 것들도 저하된다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 방식은 그 표본을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할 때마다 응답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TV 프로그램을 어떻게 봤는지, 5일 전에 어떻게 봤는지, 하루 전에 어떻게 봤는지 이런 식으로 그 누적이 되는 시청률 값을 확보할 수가 없죠. 다음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최근 프로그램에 기억이 편중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예전에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거는 제대로 응답을 못하고 최근 프로그램에만 그 기억이 편중돼서 시청률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인간의 기억에 시청률 조사를 다 의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원시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전화조사를 보겠습니다. 전화조사, 단어미 그대로입니다.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시청률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제 특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이 될 때 이제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 무엇이냐, 어떠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시청률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봤던 프로그램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이제 시청률을 조사하죠. 이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화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화비 정도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아주 저렴하죠.
다음 두 번째 장점은 이 시청률 조사가 굉장히 손쉽다라는 겁니다. 그냥 전화만 걸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시청률을 측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은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방영이 될 때 전화해서 그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냥 보는 대로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응답률이 꽤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으로는 원거리 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조사원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응답자는 저기 멀리 제주도에 살고 있어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전화만 걸면 바로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거리 조사도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점으로는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이런 것이 방영이 될 때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이 시청률을 조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시청률을 이제 조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시청률을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존재합니다. 자, 다음 단점을 보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시청률을 조사하는 시간대가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 이때도 프로그램은 방송이 되지만 이때 이걸 조사하려고 전화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느라고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받더라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의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조사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질문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게 구성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질문 그 문항수도 그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청률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누적 시청률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사 또한 그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할 때마다 응답자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일주일 전에 TV 프로그램을 어떻게 봤는지, 5일 전에 어떻게 봤는지, 하루 전에 어떻게 봤는지 이런 식의 누적된 시청률 값을 구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일기식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패널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통은 한 일주일을 선정을 해요. 이게 길어지면 사람들이 대충 작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로 이제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일지를 작성하게 해가지고 시청률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선정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기식 용지를 나눠주게 돼요. 이 일기식 용지는 이렇게 펼쳐보면은 일주일간의 그 프로그램 편성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그리고 15분 단위로 이제 시간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본들은 TV를 보고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 그리고 봤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기계식 그 시청률 조사 방법이 대두되기 전에 널리 이용이 되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꽤 역사가 오래된 시청률 측정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이제 이런 일기식 조사의 장점, 단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이 일기식 조사의 장점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이 개인별 시청 행태라던가 시청 내용, 시청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패널을 이렇게 선정해서 그 각 사람들에게 작성을 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사람들의 시청률을 파악할 수가 있는 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식은 이게 좀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간 이 사람이 쭉 TV를 어떻게 봐왔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시청률 자료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타성적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패널로 선정된 사람이 처음에 선정될 때는 열심히 작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좀 이렇게 대충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류, 생략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 시청 그 자료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방식은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봤는데도 자칫하면은 안 봤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락 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은 한꺼번에 기록할 수가 있어가지고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 방학 숙제를 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우리가 이제 방학이 되면 숙제로 일기 같은 거 이거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기를 방학하자마자 첫날부터 막 꼬박꼬박 착실하게 작성을 하셨나요? 아니면 개학을 앞두고 이렇게 몰아서 작성을 하셨나요? 네, 저는 몰아서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패널로 선정된 사람이 이걸 매일매일 꼬박꼬박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회사에 내기 전에 막 몰아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요즘은 이 프로그램, 광고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팽창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잘 작성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게 매주마다 쉬지 않고 시청률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단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단 패널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기식 용지를 배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회수해서 시청률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미터식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패널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선정된 그 집의 TV에다가 오디미터라고 불리는 셋톱박스 형태의 기계를 부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집이 TV를 틀면 자동으로 이 기계가 시청률을 조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터식 조사의 장점과 단점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것은 기계가 자동으로 시청률을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명확하게 시청률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가 조사하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시청률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분 단위, 심지어 초 단위로도 시청률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누적 시청률을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기계가 자동으로 이 패널들이 어떻게 TV를 보고 있는가, 일주일 전에 어떻게 봤나, 5일 전에 어떻게 봤나, 하루 전에 어떻게 봤나, 이런 식으로 쭉 시기별로 그 시청률을 계속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적 시청률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이나 광고 이런 것들이 양적으로 팽창을 해도 이건 기계로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미터식 조사의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계를 각 집에다가 부착을 하죠. 그런데 이 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패널로 선정된 각 집마다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도 상당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조사하기도 어렵고요. 또 대량으로 조사하기도 힘듭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시청 행위의 질적인 차원까지는 측정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TV를 보다가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또는 핸드폰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TV를 잘 안 보더라도 이 기계가 자동으로 이 사람이 TV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시청률을 구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다음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개인별로 이 시청률이라던가 시청 행태, 시청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구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패널로 선정된 그 집의 그 시청률 값을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집의 가구원들이 어떻게 TV를 보는가 이런 식으로 그 가족 구성원의 개인별 시청 자료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플 미터식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패널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패널로 선정된 집의 TV에다가 피플 미터라고 불리는 셋톱박스 형태의 기계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리모컨을 줘요. 근데 이 리모컨에는 가족 구성원들을 딱 분류하는 고유의 그 개별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아빠라면 1번 단추 누르고 TV 보고, 그리고 딸이라면 뭐 3번 단추 누르고 TV 보고, 이렇게 해서 그 가족 구성원의 개인별 시청률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시청률 조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현재 아주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방식으로 TV의 시청률을 조사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방식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피플미터식 조사만큼은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피플미터식 조사의 장점은 이 미터식 조사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청률을 측정을 할 수 있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다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분단위, 초단위로도 시청률을 조사할 수 있으며 누적 시청률까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가족 구성원의 개인별 시청률까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변수들을 이용한 시청률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여, 성별에 따른 시청률도 구할 수 있고 10대, 20대, 30대 이런 연령에 따른 시청률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이 이 피플미터식 조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고비용이 문제입니다. 피플미터란 이 기기 자체가 비싸고 많은 패널들 집에다가 이 장치를 부착하는 그 비용 또한 비쌉니다. 그래서 시청률을 조사하는데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것 역시 시청행위의 질적인 차원까지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또는 뭐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리모컨을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그 각각의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다 이렇게 기계는 파악하고 그 개별 시청자들의 시청률을 구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단점으로는 패널의 버튼 조작에 대한 실수 및 타성의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처음에 패널을 선정이 됐을 때는 열심히 그 리모컨 버튼을 누르고 TV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 패널들이 이 버튼을 누르는 이 습관 자체가 이렇게 둔화가 돼요. 그래서 막 안 누르고 이렇게 보고 이런 일도 발생을 하고요. 심지어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면 1번 버튼 누르고 TV를 봐야 되는데 2번 버튼을 누르고 TV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잘못된 시청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게 버튼을 눌러서 시청률 값을 파악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패널의 아주 성실한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이 패널들이 제대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부정확한 그런 시청률 값이 나오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회사들은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시청률 값이 잘 나오나 이걸 계속 확인을 하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 해당 패널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값이 나온다라고 여겨지면 패널을 교체를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방식은 그 패널들이 자기들한테 부여된 그 고유한 개별 단추를 누르고 TV를 봐야 그 가족 구성원의 개인별 시청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패널들의 이 협조가 아주 중요한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패시브 미터식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패시브. 이 패시브의 뜻이 뭐죠? 네, 그렇죠. 수동적인, 소극적인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널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시청률이 조사가 되는 그런 시청률 측정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이것도 패널을 선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패널로 선정된 집에 그 텔레비전에다가 기계를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자동으로 이 집에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시청률을 조사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의 시청률을 파악하냐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외선 감지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에서 그 적외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TV 시상기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론 숫자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여론들이 어떤 TV를 보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을 해서 그 개인별 시청률을 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 인식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자동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가족 구성원들의 시청률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그래도 시청률은 조사가 돼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된다. 여기서 이제 따서 패시브 미터식 조사 이렇게 명칭이 붙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조사의 장점, 단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패시브 미터식 조사의 장점은 앞에 이 피플 미터식 조사의 모든 장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부터 해서 이제 개인별 시청률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더욱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리모컨으로 각 개인들에게 부여된 그 버튼을 누르고 TV를 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뭐 리모컨 조작을 잘못해서 시청률이 잘못 나온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가 알아서 각 가족 구성원들의 시청률을 다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욱더 정밀하고 정확한 시청률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패시브 미터식 조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비용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 기계 자체가 상당히 비싸고 또 그 다음에 각 패널들 집에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 또한 비싸며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까지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점이고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미지 인식 방식, 이것은 이 기기가 자동으로 우리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시청률, 어머니의 시청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패널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패널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무엇보다도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아까 전에 그 적외선 감지 이 방식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서 적외선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그 TV 시청기 앞에 앉아있는 여러 숫자를 파악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잘못해서 애완동물들,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이들도 한 명의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가족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들의 시청률까지 구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단점이죠. 자, 우리나라의 이 시청률 조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청률을 조사하는 회사는 두 군데가 있어요. 바로 닐슨 코리아입니다. 이 닐슨 코리아는 예전에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라고 불렸었어요. 아무튼 이제 이 닐슨 코리아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TNMS입니다. TNMS는 예전에 TNS 미디어 코리아라고 불렸습니다. 아무튼 저 두 회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시청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럼 시청률을 조사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그 6가지 방식 중에서 바로 피플미터 방식으로 시청률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관련 뉴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 피플미터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피플미터 이 기계를 TV에다가 부착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뉴스에는 그 기계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어떤 기계인가 유심히 좀 봐주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아,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시청률을 조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뉴스 보시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 척도가 되고 있는 시청률. 하지만 시청률이 어떻게 조사되는지 알고 있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시 시청률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전혀 몰라요. 저희들은 잘 모르죠, 뭐. 시청률 조사의 대상은 전 국민들이 아닌 패널들입니다. 패널들의 각 가정에는 이 피플미터 기계라는 시청률 기록 집계 장치가 설치되게 됩니다. 피플미터기는 하루 동안 패널들의 TV 시청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정보를 새벽 2시 이후 시청률 조사 업체의 컴퓨터로 보냅니다. 전국에서 들어온 정보들은 데이터 처리를 거쳐 전체 평균, 시간당, 분당 시청률로 세분화돼 각 방송사와 광고 대행사 등에 보내지게 됩니다. 미디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시청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시청자들의 반응을 반영하기에 프로그램 편성이나 광고 판매 등과 같은 그런 매체 기획 전략을 수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률은 각 방송사들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시청률 우위에만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저질 파행 방송을 양산하고 프로그램 조기 종영과 같은 폐단을 낳기도 합니다. 또 지난해 한 방송사는 시청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문화 발전에 척도가 된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냐 수익의 목적이냐. 시청률의 긍정적 활용은 결국 이익 집단의 선택의 몫입니다. 쿠키뉴스 김태일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드라마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내가 이 드라마 시청률을 올려줘야 해 하면서 이제 정시에 TV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TV를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정시에 TV 앞에서 TV를 본다고 해서 그 드라마의 시청률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패널로 선정된 집에서 TV를 봐야지만 이 피플미터 기계가 시청률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TV 앞에 앉아서 TV를 정시에 본다고 해도 이렇게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V를 보실 때요, TV 수상기로만 보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PC 모니터로 TV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뭐 IPTV, 뭐 패드 이런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해서 TV를 보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텔레비전 그 시청률 측정 방식은 이렇게 변화하는 그 시청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통합 시청률이라던가 뭐 시청자 수라던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통합 시청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시청률, 이것은 기존의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에다가 이제는 핸드폰으로 프로그램을 본 거, 뭐 PC 인터넷으로 본 거, IPTV로 본 거 등등을 다 합쳐서 그 계산을 한 시청률, 이것을 통합 시청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EBS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합 시청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걸 보시면서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방송 어떤 방법으로 시청하시는지요? 최근에는 텔레비전보다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시청률 조사 방식을 새롭게 바꾸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골라볼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은 TV 대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방송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 TV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시청률 조사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한 시청자들의 시청 행태에 따른 시청률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시청률 조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모바일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한 시청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전체 TV 시청의 15%로 추정되는 IPTV의 VOD 서비스와 DMB 등 다양한 플랫폼 이용을 반영하는 통합 시청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시청률 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이것을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플랫폼과 다양한 채널 사업자들의 그 시청 점유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률이 시급히 개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 조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측정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조사 비용은 기존의 8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간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시청률이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 시청률 조사의 방법과 범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사 과정이나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가 서로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관점에서 이런 시청률 조사든 혹은 그 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방송에 활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행되어야 될 거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부터 통합 시청률 조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이 통합 시청률은 아쉽게도 지금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비용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 시청률을 조사하는 것만도 굉장히 비용이 비쌌는데 이것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IPTV의 시청률, 그리고 모바일의 시청률, 그리고 PC 인터넷 시청률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몇 배로 이제 시청률 조사 비용이 이제 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이제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TV를 볼 때 이제는 TV 수상기 이것만 갖고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이 시청률을 측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관련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 두 번째로 이제는 HUT와 PUT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먼저 HUT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HUT는 우리나라의 그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 가구 중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채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TV를 켜놓은 사용한 이 가구를 백분율로 표현한 이것을 HUT라고 합니다. 이 HUT는 Household Using TV 여기서 이제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TV를 사용하고 있는 이 켜놓은 가구를 얘기를 해요. 단어 의미 그대로. 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TV를 틀어놓으시죠?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냥 이렇게 켜놓고 나갈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녁에 집에 가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TV를 틀어놔요. 보든 안 보든 간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합친 그런 값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텔레비전의 총 시청자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범위가 큰 그런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시간에 텔레비전을 켜놓은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의 합을 이제 비율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은 HUT의 산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총 가구수 분의 특정 시간에 특정 채널이나 프로그램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TV를 켜놓은 사용하고 있는 가구수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제 런던 올림픽이 개최가 됐어요. 그때 축구에서 한일전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가 있던 시간이 새벽 3시 40분이었는데요. 이때 텔레비전을 켜놓은 이 가구를 약 8만 가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를 2천만 가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럴 때 HUT는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아까 전에 HUT 산술식 다 기억하시죠? 거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분모에다가는 몇을 집어넣어야 되죠? 이 분모에 들어갈 값. 당연히 2천만 가구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수치는 얼마죠? 네, 여기 나온 것처럼 8만 가구를 넣으면 되죠.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은 40. HUT는 40입니다. 이 HUT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간대별, 계절별로 HUT 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대별 질문입니다. 심야 시간이라던가 새벽 시간, 이때의 HUT 값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겠죠. 왜냐하면 심야나 새벽, 이때 사람들이 자느라고 텔레비전을 켜놓지 않을 거예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HUT 값은 작아지겠죠. 근데 반면에 프라임타임 때, 밤 9시나 10시, 이때는 HUT 값이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크겠죠? 이때는 사람들이 열심히 TV를 보는 시간이니까 TV를 켜놔요. 사용을 해요. 그래서 HUT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별로 한번 봅시다. 여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HUT 값은 낮을까요? 높을까요? 당연히 낮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낮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에서 TV를 잘 안 켤 겁니다. 그래서 HUT 값은 낮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HUT 값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네, 당연히 높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밤 시간이 길어요. 또 그리고 실내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TV를 켜놓고 사용하는 이런 비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HUT 값이 크게 나옵니다. 이 HUT가 이것이 높다는 것은
일단 TV를 이렇게 켜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대에 집행되는 광고를 볼 가능성, 이것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HUT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그런 시간대에다가 광고를 집행하는 게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PU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UT, 이것은 전체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총 인구 중에, 그 가구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총 인구 중에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채널과는 상관없이 TV를 켜놓은, TV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의 수를 백분율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분석 단위가 가구가 아니라 이제 개인이 되는 거죠. PUT, 이것은 Person Using TV. 여기서 이제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 그대로 TV를 이용하고 있는, 일단 켜놓은 개인을 이제 백분율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V 보유 총 가구의 가구원 수분에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채널 이런 거 상관없이 TV를 켠 사람 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PUT를 구하게 됩니다.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 중에서 이제는 점유율, 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을 켜놓은,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 중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한 가구를 백분율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TV를 켜놓은 가구, 이거는 이제 HUT죠. 근데 특정 프로그램을 특정 시간에 본 가구 수, 이거는 시청률이죠.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HUT분의 시청률 곱하기 100. 그러니까 점유율은 이 시청률을 HUT로 나눠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구하게 되는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이 점유율 들으시면 시청률하고 무슨 차이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차이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과 점유율,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시청률은 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 중에서,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 가구들 중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채널을 본 가구를 백분율로 표현한 겁니다. 반면에 점유율, 이 쇄어는 TV를 일단 켜놓은 이 사용한 가구들 중에서 다르죠? 이 TV를 이제 켜놓은 가구 중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채널을 본 가구를 백분율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를 보입니다. 두 개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점유율. 이것은 사실 표준화된 시청률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다른 시간대에도 잘 하고 있는지 상대적인 경쟁력, 이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이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새벽 시간에 배치가 되면 이게 잘 만들어졌어도 시청률이 낮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 프로그램 자체는 잘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프라임 타임 때, 막 9시, 10시 이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못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이 프라임 타임 때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시청률이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시청률 이것만 갖고 이 프로그램이 좋은지 나쁜지, 폐지해야 되는지 마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점유율, 이 값을 구해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1월 달에는 시청률이 15.2%였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2월 달에는 안타깝게도 이 시청률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12.5%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지는 이 프로그램, 이거 폐지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이 점유율 값을 구해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점유율 어떻게 구하죠? HUT분의 시청률 곱하기 100 해서 구하죠? 그래서 66.5분의 15.2 곱하기 100 하면 점유율 22.9가 구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2월달 그 점유율 값도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49.8분의 12.5 곱하기 100 하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25.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유율 값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1월 달에 이 프로그램의 점유율은 22.9였는데 2월 달에는 25.1로 늘었어요. 이것은 곧 경쟁력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요소가 개입해서 시청률은 줄어들었어도
사실 이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오히려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면 안 됩니다. 이 점유율 값은요, 사실 광고 쪽보다는 이제 이 방송 쪽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것을 폐지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지 이렇게 방송 편성을 할 때 이 점유율 값을 구해서 파악을 하죠.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방송 편성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고 쪽에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어떤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광고를 내보냈는데 이 광고가 경쟁력이 없어서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광고 효과가 저하되게 되겠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광고를 하는 게 올바릅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올바르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 그리고 기본적 용어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용어에서는 매체 클래스, 매체 비클, 매체 유닛을 배웠죠. 그래서 매체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매체를 가장 크게 분류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일반적인 매체의 종류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 비클은 이러한 매체 안에서 이 광고물들을 운반하는 캐리어, 운반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V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에는 종류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 유닛, 이 유닛은 이러한 비이클 속에서 이제 게재되는 이 광고물의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의 길이라던가 크기라던가 게재되는 면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 노출 효과와 광고 노출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주들이 우리 광고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 전달됐는가 이러한 광고 노출 효과를 알기 위해서 시청률, 청취율, 열독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광고 노출 효과를 추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매체 노출 효과를 추정하는 지표다. 그래서 엄연히 이걸 좀 구별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것은 개별 매체 비이클들,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것들의 노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비이클들의 전체적인 수용자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은 이제 매체에 따라서 그 개념이나 산출 방식이 틀려서 우리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죠.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쇄 쪽에서는 우리는 열독률과 발행부수를 배웠어요. 그래서 열독률이라는 것은 인쇄 매체 비이클에 그 노출된 수용자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현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독률에서 열독 그 의미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를 읽은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독률의 특징 그리고 측정 방식 해서 우리는 전일 구독조사법, 정독조사법, 최근의 조사법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부수를 살펴봤죠. 이 발행부수는 신문사나 잡지사가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독자들한테 배포하는 신문의 숫자 그리고 잡지의 수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행부수의 특징과 단점 3가지를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ABC 제도가 비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독자 수를 이 발행부수가 알려주지 못하고 또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특성들도 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매체 기획 쪽에서는 이 발행부수보다는 열독률을 더 많이 쓴다고 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송 매체로 가서는 시청률 그리고 HT, POT 점유율 이거 순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채널을 본 시청자를 비율로 표현한 거 이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종류로 가구 시청률, 개인 시청률, 평균 시청률, 총 시청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측정 방식으로 면접조사부터 해서 패시브미터식 조사까지 총 6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HT, POT를 살펴봤죠. HT, 이것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 가구 중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채널과는 상관없이 TV를 켜놓은 사용한 가구를 백분율로 표현한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운 점유율, 이것은 TV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 중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 채널을 본 가구를 비율로 표현한 것, 이것이 점유율, 세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다음 수업 시간 안내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매체 기본 개념들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을 배웠다면 이제는 이것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스케줄 노출 효과 추정 개념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GRP, GI, 도달률, 빈도, 유효 도달률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효율성 평가 개념이 있어요. 그게 CPM, CPRP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주교재, 광고 매체 기획론 3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읽어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당분간 이 매체 기본 개념들을 배웁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향후에 배울 미디어 플래닝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성실히 이 수업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